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웹서버를 처음 공부하게 되면은 보통 3개의 계층으로 나눠진 이런 형태가 거의 정석이죠. 그래서 아마 처음에 웹서버 쪽을 배웠다면은 이런 식으로 좀 무지성으로 일단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를 나누고 시작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왜 이렇게 나눠야 되고 이게 발전하면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숙지하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가지고 이 계층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거는 가장 간단한 형태에서는 한 대의 서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스프링이든 네스트든 익스프레스든 뭐 파이썬이면 디장고 쓸 거고, 네. 또 뭐 고언어 등등등 되게 많은 언어에서 되게 다양한 웹 프레임워크를 뭐 쓸 수도 있고 깡으로 구현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 어떤 프레임워크를 쓰든 간에 거의 이런 정형화된 형태를 쓰게 됩니다. 정형화된 레이어 3개를 가져가죠. 얘를 브라우저라고 생각을 할게요. 크롬이 동그라니까 이렇게 동그란 모양으로 표현을 했고, 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근데 굳이 좀 신기한 모양을 하나 골라봤어요. 그럼 이제 브라우저에서 요청을 보내면 컨트롤러에서 가장 먼저 요청을 받게 되겠죠. 물론 뭐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이 앞에 뭐 커넥터가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지만 그런 거 무시하고 우리가 직접 개발하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쪽만 좀 생각을 했을 때는 컨트롤러가 가장 앞에서 받게 됩니다. 그럼 실제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전송할 때 보통 악시오스 많이 쓰죠. 포스트로 할게요. 포스트 사인업. 그리고 데이터를 보내겠죠. 회원가입 하려는 유저의 아이디 a@gmail.com, 비밀번호 123 할게요. 이런 식으로 요청을 보내면 실제로는 포스트 사인업 http 1.1 컨텐트 타입 애플리케이션 맨날 못하네 제이슨, 그리고 이쪽에 바디가 들어가게 되겠죠. 유저네임 a@gmail.com, 패스워드 123. 이런 형태의 http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서버 쪽으로요. 얘는 단순히 문자열에 불과합니다. 문자열은 항상 문자 배열로 표현할 수 있고요. 문자 배열은 결국 숫자 배열이죠. 문자 하나하나가 숫자니까. 그리고 숫자 배열은 결국 바이트열입니다. 이 내용을 잘 모르신다면 제가 올려놨던 시리얼라이제이션과 디시리얼라이제이션 그쪽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면 UTF-8 인코더 쪽을 들어가게 되면요. 뭐야 이거 이렇게 오네. 문자만 복사해가지고 바이너리 이진수로 편안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력한 이 문자열은 결국 이러한 바이너리, 이진수 바이너리거든요. 비츠라고 하죠. 이거 하나하나가 비트고 8개가 바이트고, 바이트의 연속체라고 볼 수 있겠죠. 단순히 글자 하나하나가 사실은 숫자고, 숫자는 이런 식으로 바이트로 표현할 수 있고 바이트의 연속체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를 타고 통신을 할 때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바이너리, 비트 혹은 바이트 열 형태로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객체들은 전부
문자열 형태로 변환이 돼서 날아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얘네들도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겠죠. 형식이 없으면은 얘를 무지성으로 보내게 되면 뭐 제이슨이 아니라 그냥 저희가 여기다 임의로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빼버린다거나 하면은 제대로 서버가 읽을 수 없겠죠. 항상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게 변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항상 규칙을 지켜줘야 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식이 제이슨이기 때문에 제이슨으로 표현을 했고, 이 외에도 뭐 YAML도 있고요, XML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데이터 포맷이 있죠. 그냥 문자열을 어떤 식으로 표현할 것인가, 규칙에 불과합니다. 그게 프로토콜이죠. 규칙이 뭐 포맷과 프로토콜이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맞는 형식의 문자열을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얘는 다시 객체로 변환이 됩니다. 특히 바디 쪽이 이런 식으로 변환하게 되죠. 아이고, 하나로 뭉쳐버렸네. 바디 쪽이 이런 식의 객체가 들어오게 됩니다. 객체로 다루는 이유는 개발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문자열을 만약에 그대로 받았다면은 저희가 이 유저네임이 어딘지 이 문자열을 잘라가지고 공백 단위로 자르고 또 중괄호 단위로 자르고 얘 단위로 자르고 이거 단위로 키 값 나누고 이런 별의별 회계한 짓거리들을 다 해야겠죠. 그래서 그냥 자바라고 하면은 뭐 클래스 형태로 변환이 되는 거고요. 보통 create user DTO, 뭐 sign up DTO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죠. 근데 굳이 리퀘스트니까 DTO는 생략하고 create user DTO 혹은 뭐 sign up DTO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저희 유저네임과 뭐 패스워드가 들어있겠죠. 표현하기 나름이니까 대충 제이슨 비슷하게 표현할게요. 객체라고 생각해주세요. 보기 좋게 이렇게 한번 띄워주고 트레일링 콤마까지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되는 형식은 이렇게 이미 객체로 파싱이 된 형태인 거예요. 그래야 사용하기 편하죠. 컨트롤러가 해주는 일 중 하나는 이렇게 HTTP 메시지에서 body 혹은 뭐 여기 들어가는 쿼리, 패스 파라미터 이런 것들을 파싱 해가지고 객체화 시켜줍니다. 뭐 밸류로 받을 수도 있겠죠. 단순히 뭐 여기에 넘버가 들어가 그래서 1이 들어간다 뭐 이러면은 그냥 숫자로 가져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웬만하면 다 객체로 가져오는 편이죠. 그래야 의미상 분명해지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말고 검증도 진행하기도 한데 검증 같은 건 잠깐 생략을 할 거고요. 그 다음번에 서비스 쪽으로 가기 전에 여기서 나올 때도 리스폰스가 나오게 되죠. 사인업 했으니까 뭐 토큰을 준다고 할게요. 토큰 그냥 ABC 줄게요. 얘는 이제 다시 문자열로 변경이 돼가지고 201 created인가 뭐 이런 식으로 토큰이고 ABC 거의 비슷한 형태입니다. 얘는 응답이죠. 네트워크를 타고 나갈 땐 무조건 문자열 형태로 변환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 객체가 이런 문자열 형태로 변환돼서 나가는 거고 얘는 HTTP 리스폰스 메시지죠. 얘는 리퀘스트 메시지고 그래서 형식이 살짝 다르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이 앞 첫 번째 라인만 조금 다르죠. 리퀘스트 라인과 리스폰스 라인의 포맷이 살짝 다를 뿐이고 헤더 쪽과 바디 쪽은 동일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컨트롤러는 이렇게 요청과 응답 등을 담당을 하고 있죠. 객체 지형에 보면은 관심사의 분리라는 게 있어요. 관심사의 분리. 만약에 컨트롤러에서 요청 응답 말고 모든 일을 다 해버리면
관심사 분리가 안 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로직이 다 들어가게 될 거고 데이터베이스 접근까지 전부 다 들어가게 될 거고 일단 너무 길어져 가지고 가독성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쪽 접근하는 로직이 문제가 생겼는데 여기 만약에 나눠놨으면은 데이터베이스 로직은 여기서 보면 되고 요청 응답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서 봤으면 되고 비즈니스 로직은 여기서 보면 되는데 한 곳에 뭉쳐 있으면 문제를 찾기가 어렵죠. 이거는 마치 우리가 냉장고에는 음식만 넣고 뭐 화장실에는 뭐 칫솔, 치약, 수건 이런 세면 용품만 놓고 뭐 책장에는 책만 넣고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를 해놨을 때 물건을 찾기가 훨씬 쉬운 것과 같은 이치죠. 여기다가 다 쑤셔 넣어버리면 냉장고에 리모컨 들어가 있어서 리모컨을 냉장고에서 찾아야 되고 막 이불이 막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고 이런 전혀 정돈되지 않아서 일관성도 없고 찾기도 힘든 환경이 되는 것과 동일하니까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비즈니스 로직인데 얘는 조금 이따 볼게요. 세 번째가 레포지토리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근데 저희가 예를 들어 유저를 저장한다고 할게요. 유저 엔티티를 저장한다고 합시다. 얘도 그냥 객체 형태로 표현할게요. 유저네임이 아까 뭐 gmail이었나요? mail.com 패스워드가 123인데 얘는 암호화가 되겠죠? 디크립트 제너레이터 실제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123을 그대로 저장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암호화를 무조건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암호화의 간단한 원리나 이제 사용법 같은 거를 다른 영상으로 만들어 뒀으니까 잘 모르시는 분은 그걸 참고하시고 어쨌든 간에 암호화를 해서 무조건 저장합니다. 안 그러면 법적으로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객체가 만들어지게 되고 객체는 서버에서만 써야 되죠.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만 객체를 다룰 수가 있는 것이고 얘네들은 다시 네트워크를 타고 나갈 때는 문자열로 바뀌어야 되는데 SQL이니까 이런 식으로 되겠죠. 무슨 테이블? 유저 엔티티라고 그냥 할게요. 그래서 뭐 유저 네임이 있고 패스워드가 있고 values 뭐 a에 gmail.com 타자치 이름이 없네. 이런 식의 쿼리 문자열이 만들어집니다. 얘도 그냥 단순히 문자열이고 이거가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변환이 돼가지고 날아가는 거죠. 깔맞춤 해주고 그럼 DB 문법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returning 그래서 id를 반환해 준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얘는 간단한데 함수 return과 똑같아요. 유저 엔티티의 id만 갖다가 반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id만 날라오겠죠. 첫 번째로 가입해서 1번이라고 합시다. id가. 그러면 1번이 날라오는 거고 그래서 얘를 또 리턴해 주면 되겠죠. 얘도 대충 추상화 해가지고 뭐라고 할까요? 그냥 유저를 주죠. 유저를 id 날라왔으니까 id까지 넣어가지고 유저네임 a gmail.com 패스워드 길다. 그래서 유저 엔티티가 아이디가 채워진 형태가 된 거죠. 원래 없었는데 DB에 저장하면 보통 아이디를 넣어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아이디가 널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아이디 받아와서 넣어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쪽이 남았는데 이쯤에서 컨트롤러 레포지토리와 서비스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컨트롤러와 레포지토리는 되게 하는 일이 단순합니다. 아까 봤을 때 컨트롤러는 HTTP 요청을 받아서 파싱하고 객체로 변환하고
응답도 객체에서 문자열로 파싱해가지고 전송하고, 그러니까 요청받고 응답 보내고죠. 요청받고 응답 보내고.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읽고 쓰기예요. 읽고 쓰기. 리퀘스트는 리드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리스폰스는 라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네트워크를 타고 들어온 이 문자열은 사실 소켓이라는 배열에 저장이 됩니다. 자리가 좀 작네요. 소켓이라는 배열에 저장이 돼요. 아까 얘는 그냥 숫자 형태였죠. 바이너리. 이런 바이너리가 배열에 그냥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읽어와가지고 컨트롤러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소켓 배열 같은 거는 이제 OS 단에서 해주는 거고요. TCP 소켓이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응답 배열이 있습니다. 소켓 배열이죠. 거기다가 우리가 실제로 써놓으면 이거를 브라우저로 전송해주는 개념인 거죠.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러는 그냥 소켓 배열에 있는 거를 읽어오고, 응답 보내는 것도 그냥 이 응답 배열에다가 쓰는 게 답니다. 읽고 쓰기. 대략적으로 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레포지토리가 있죠. 얘 역시도 읽고 쓰기에 불과합니다. 문자열이죠, 이거. 이것도 그냥 나갈 때 배열에다가 데이터 써놓으면은,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니까 자리가 없네. 이렇게 써놓으면은 알아서 DB로 보내준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얘도 읽고 쓰기가 되는 거죠. 또 리턴에서 1 날라온 것도 색깔을 파란색으로 할게요. 서버 쪽에 들어온 게 파란색입니다. 그러니까 리드죠, 리드. 내보낸 게 빨간색입니다. 반대로 쓴 이유가 있죠. 라이트, 리드 파란색. 읽어온 거, 누군가 우리 소켓 배열에 써놓은 거를 읽어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보낼 거를 배열에 쓰는 거. 반대로 여기는 우리가 클라이언트죠. DB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청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라이트, 써놓으면 갖고 가라. 반대로 DB가 응답해주는 거는 서버 안에 들어온 거니까 네가 읽어가라 하는 거니까 여기는 리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림 그리기 참 귀찮네요. 그래서 단순 읽고 쓰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단순 읽고 쓰기. 이거는 어떤 회사를 가도 거의 비슷하겠죠. 예를 들어서 쿠팡, 10년째 애용하는 쿠팡, 10년 전에 위메프랑 쿠팡이랑 티몬이랑 약간 3대 느낌이었는데 다 망했죠. 망한 거 맞나?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쿠팡을 애용해가지고 쿠팡을 예시로 들었고, 뭐가 있을까요? 또 네이버가 있겠죠. 배달의 민족이 있고요. 생각이 안 나네. 토스. 또 뭐가 있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앱을 잘 안 써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네 가지 앱이 있다고 한번 가정해보죠. 당근마켓. 당근마켓 제가 안 쓰는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있다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성격이 조금씩은 다른 서비스들이죠. 쿠팡은 전자상거래, 네이버는 검색, 배달, 금융. 이거는 뭐 로컬 뭐라고 하더라? 기억이 안 나네요. 중고나라 하죠. 그냥 당근마켓은 그냥 중고거래 합시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가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해서
컨트롤러와 레포지토리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쿠팡에 우리가 쇼핑을 할 때도 요청을 보내야 되고요. 네이버에 검색을 할 때도 요청을 보내야 되고, 배달 주문할 때도 요청을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송금할 때도 요청을 보내는 개념인 거죠. 중고거래를 할 때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저 읽고 쓰기가 전부죠. 뭔 짓을 하든 간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예요. 상품 구매를 한다 하면은 구매자가 누군지, 어떤 상품을 몇 시에 구매했는지를 저장해야 되죠. 단순 데이터 저장입니다. 읽고 쓰기죠. 검색을 할 때도 누가 어디서 뭐 언제 검색어 뭐 했지 까지 저장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암호화해서 저장을 하든가 하겠죠. 그것 역시 데이터베이스에 단순히 읽고 쓰기를 합니다. 배달의 민족 마찬가지로 누가 언제 주문했는지를 저장할 거고, 누가 언제 송금했는지, 누가 언제 주식을 샀는지, 토스가 주식도 하니까요. 그런 데이터를 저장을 하고요. 다 지금 보니까 다 뭐 상품 판매인데, 어쨌든 상품 판매를 하든 뭘 하든 다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단순 읽고 쓰기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서비스 쪽은 조금 달라지게 되죠. 서비스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부르는 것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비즈니스 로직이 참 애매한 용어이기 때문에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오타가 지금 독수리타로 치고 있어가지고. 비즈니스 로직, 쉽게 생각하면은 회사에 돈을 벌어다 주는,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핵심 로직이라 볼 수 있습니다. 초록 색깔. 예를 들어서 쿠팡은 상품 구매, 전자상거래죠. 그럼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프로덕트 같은 게 필요할 거고, 판매자, 뭐 셀러, 뭐 회원도 필요하죠. 회원 그냥 유저라고 할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좀 기억이 안 나네요. 대충 쓸게요. 네이버는 서치가 있겠죠. 검색해야 되니까 서치, 뭐 쿼리,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이 필요한 것들이 들어가겠죠. 유저도 필요할 거고, 유저는 필수죠. 배달의 민족, 딜리버리, 오더, 뭐 라이더 등등등, 프로덕트, 이런 것들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이런 로직들이 모여가지고 돈을 벌게 되는 거죠. 하나의 거대한 뭐 로직이 되는 거죠. 대충 토스 뭐 어카운트, 계좌와 뭐 송금, 주식, 파이낸스, 스톡으로 합시다. 그냥 스톡만 할게요. 너무 삐져나가니까. 여기도 유저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당근은 좀 잠깐 너무 많으니까 제껴놓고, 회사마다 필요한 로직이 조금씩 다릅니다. 필요한 도메인이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죠. 도메인은 쉽게 말해서 분야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분야라는 뜻이니까 얘가 무슨 회사인지를 나타내는 거죠. 전자상거래, 검색, 배달, 금융, 중고거래, 이런 게 바로 도메인입니다. 비즈니스 로직은 전부 도메인이 다르죠. 회사가 다 돈을 버는 수단과 그 성격이 다 다르니까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전자상거래 도메인에서는 이러한 객체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서브 도메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전자상거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뭐 일련의
객체나 테마들 이런 걸 서브 도메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메인은 이런 식으로 트리 구조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전자상 거래를 한다. 이게 가장 최상위 도메인일 거고요. 네, 뭐 사업에 필요한 도메인들, 한국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 네, 분야라고 번역이 되긴 한데 요소? 구성 요소라고 할까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파생이 됩니다. 이 밑에도 계속해서 하위 도메인들이 나오겠죠. 쿠팡이나 이런 데는 엄청 거대한 기업이니까요. 엄청나게 많은 도메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다시 정리하면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 필요한 핵심 로직을 작성하는 것이고 그걸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컨트롤러랑 레포지토리는 단순한 읽기 쓰기 작업이었던 거에 반해서 얘는 지금 딱 봐도 엄청나게 복잡해질 수가 있겠죠. 얘만 미친 듯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리면 안 되니까 좀만 밑으로 가려. 따라가고 얘만 미친 듯이 커질 수가 있겠죠. 원래 예전에는 컨트롤러, 비즈니스 로직, 서비스, 레포지토리를 하나로 뭉쳐서 그냥 만드는 경우도 뭐 지금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도 있었겠죠. 간단할 때는. 근데 요즘 이런 쿠팡 같은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은 이 세 개를 다 뭉쳐 놓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되죠. 관리를 어떻게 하려고요? 코드가 몇백만, 몇천만 줄이 될 텐데 그거를 다 뭉쳐서 관리를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건 마치 도서관에 있는 수만 권의 책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소리죠. 미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커지면 항상 쪼갭니다. 소프트웨어는 커지면 쪼개요. 그 쪼갰던 게 서비스랑 컨트롤러랑 레포지토리였던 거고, 서비스가 지금 너무 커지니까 이걸 또 쪼개야겠죠. 그걸 도메인이라고 부릅니다. 방금 언급했던 거죠. 자, 그래서 서비스 안에는 도메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프로덕트, 셀러, 유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도메인이 될 수 있겠죠. 유저 이렇게 만들 경우에 서비스 쪽에서 하는 거는 흐름 제어가 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예전에는 서비스에다가 모든 로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뭐 find by id 해가지고 유저 id 이거를 좀 실제 코드로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지면상 대충 하겠습니다. 여기에 무슨 if 해가지고 유저가 있으면은 뭐 어떻게 하고 가입을 안 시키고 회원가입 같은 경우에 유저가 만약에 널이다 하면은 널이 아니다죠. 그러면은 가입 이미 돼 있는 거니까 그냥 exception 할게요. 이미 가입 체크하는 거죠. if로. 그리고 만약에 가입이 안 돼 있다면은 뭐 추가적인 로직을 써가지고 세이브를 해주고 뭐 레포지토리 점 세이브 유저 레포지토리 점 세이브 뉴 유저를 위에다 만들죠.
그래서 뭐 유저의 뭐 아이디가 뭐고, 아이디는 안 쓰죠. 유저 네임이 뭐고, 이런 식으로 로직을 서비스에 전부 작성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배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서비스에 그냥 로직을 넣어도 앱이 작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항상 아키텍처나 이런 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규모에 따라 다르게 가져가는 게 뭐 적절하겠죠. 이런 걸 이렇게 다 넣다 보면은, 만약에 복잡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100줄, 200줄, 300줄이 나올 텐데 읽기가 매우 힘들겠죠. 관리하기도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 유저를 만들고 체크하고 이런 로직이 뭐 한 50번 이상 반복된다고 합시다. 50군데에서 쓰인다면은, 그러면 이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수 같은 걸로 빼는 게 좋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 메시지 하나만 살짝 바꾸고 싶은 거예요. 50개 전부 다. 이미 가입, 누가 반말했다고 짜증난다 해서 하셨어요를 넣어달라고 했어요. 50개에다가 다 이 짓을 해야 되는 거죠. 돌아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만약에 함수로 묶어놨으면, 얘를 함수로 빼가지고 check if signed up, 뭐 create user 이런 식으로 빼놨었다면 50군데가 다 이렇게 쓰고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한 군데만 바꾸면 되잖아요. 이걸 50개를 다 펼쳐놓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여기저기다가 여기서 이거 쓰고 저기서 이거 쓰고 하면은 유지보수가 개판이 납니다. 그래서 함수로 추상화를 한다고 하죠. 함수의 추상화. 함수 이름만 읽고도 얘가 뭐하는 로직인지 이해하기도 빠르고, 변경할 지점조차 한 곳으로 축약을 하기 때문에 n번 쓰이면 n배 더 코드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변경이 일어날 때도 n배 더 고칠 지점이 줄어들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의 추상화를 하는 건데, 객체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함수보다는 메소드가 훨씬 더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죠. 예를 들어 check if signed up 이라는 게 있고 create user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보통은 레포지토리는 아닌데 어쨌든 지금은 그냥 레포지토리라고 할게요. 유저 레포지토리를 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객체한테 부탁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만약에 우리가 프로덕트를 사온다, 구매하려고 한다, 사오는 게 아니죠. 구매하려고 한다, 사서 갖다 주니까, 그럼 프로덕트 레포에서 줄여서 쓸게요. find by 프로덕트 네임이니까 by name. 뭐 신발 사려고 한다, 그럼 프로덕트 가져왔겠죠. 그러면 이 프로덕트에 재고가 있나, 이거를 has 스톡 이런 식으로 이름만으로 얘가 뭘 하는 애인지 메소드 추상화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면은 실제 로직은 프로덕트라는 도메인이 갖고 있겠죠. 또 뭐 셀러, 캔콜, 전화할 수 있는 뭐 이런 로직이 필요하다 할게요. 이것도 역시 함수의 추상화, 메소드의 추상화. 메소드 결국 그냥 함수예요. 함수. 그래가지고 함수의 추상화를 통해서 이해하기도 쉬워졌고요. 실제 로직은 다 도메인에 분산이 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야 될 100줄짜리 로직들이 여기저기로 분산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를 나눴던 것과 유사하게 서비스를 여러 도메인으로 쪼개가지고 로직을 분산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서비스에서 캔콜, 해즈스탁 같은 메소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방금 저희가 봤던 50번 사용되면 50배의
변경 지점을 갖게 되는데 그걸 1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지보수가 좋아지고 가독성이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되게 기초적인 레이어드 아키텍처 그리고 약간의 도메인을 섞었던 건데, 여기서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은 뭐 도메인 서비스도 나오고요. 엔티티도 뭐 도메인 엔티티가 있고 뭐 데이터베이스 엔티티가 있고 뭐 계속 쪼개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커지면은 일단 어떻게든 쪼개는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소프트웨어 공학의 세계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딱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사용은 해봤는데 정확히 왜 이딴 짓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거나 그냥 수능에서 쓴다거나 이런 분들을 좀 대상으로 대충 그냥 노가리를 깐 거기 때문에 그 뒷부분은 여기서 좀 더 발전되는 아키텍처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 뭐 커플링, 디커플링 이런 얘기들은 좀 뒤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3티어 아키텍처라는 게 있습니다.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그냥 직관적으로 봤을 때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 그러니까 이게 3티어 아키텍처 아닌가? 하고 생각할 수 있죠. 얘는 물리적으로 좀 떨어진 물리적인 서버를 뜻합니다. 물리적인 장비라고 해야 되나요? 컴퓨터 자체가 나눠진 거예요. 얘는 지금 한 대 서버에 레포지토리, 서비스, 컨트롤러가 들어있는 건데 그게 아니라 프론트엔드 서버,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 웹 서버죠. 프론트엔드도 사실 서버입니다. 백엔드 서버, 데이터베이스, 이게 3티어 아키텍처고요. 백엔드 서버는 워즈라고 자바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 참 용어를 잘 못 지은 것 같은데 이게 그냥 API 서버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요즘에 익숙할 것 같고, 여기는 요즘은 뭐 렌더링 서버라고 볼 수 있겠죠. Next.js 같은 Next.js. 웹 서버는 뭐냐면 그냥 HTML 파일 같은 거를 스태틱 서빙 해주는 서버예요. index.html 파일 서버죠. 그러니까 CSS index.css. 그래서 얘는 브라우저가 요청을 하면은, 브라우저 너무 큰데, 얘를 그대로 읽어서 줍니다. index HTML의 내용을 뭐 HTML, body 그냥 h1만 느껴. 헬로 읽어서 문자열로 보내줍니다. 네트워크 타고 나갈 땐 문자만 줄 수 있다고 했죠. 문자열만. 그래야 바이트열로 표현이 되니까. 그래서 웹서버로 index HTML 주세요 하고, 웹서버가 뭐라고 할까, main.com index HTML 인데 인덱스는 생략이 가능하죠. 이렇게 보내면 이거 주는 거죠. 그냥 CSS도 뭐 딸려올 거고, 여기 이런 식으로 링크 HRF 뭐 스타일 시트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인덱스 CSS 가져오면은, 이게 맞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인덱스 CSS랑 HTML 다 문자열 형태로 딸려오는 거죠. 워즈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저희가 항상 백엔드 할 때 보내주는 그 제이슨, 요즘은 거의 제이슨이니까 AC라고 합시다. 패스워드는 보통 안 주죠. ID 1번 이런 식으로 제이슨 형태가 날라오죠.
응답만 쓸게요. 이제 DB 같은 경우는 브라우저에서 직접 보내는 일은 상상하기 좀 어렵고, 백엔드가 데이터 받아와가지고 가공해서 날려주는 거죠. 이게 3Tier 아키텍처니까 의미를, 용어에 따른 정확한 의미를 아시는 것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3Tier 아키텍처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는 실제 서버들, 이게 원래의 의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겠죠 아마? 네, 근데 이게 가상의 장치여도 되기 때문에 뭐 웹서버가 VM, 얘도 VM, 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완전히 다른 프로세스, 장비, 머신이라 생각하는 게 좀 낫긴 하겠네요. 얘는 같은 프로세스에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물론 뭐 나중에 MSA 같은 거 가면은 나뉠 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옛날에 나온 용어들이기 때문에 그때 원래 뜻을 생각해 보면은 딱 이런 그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3Tier와 레이어드 아키텍처. 그래서 컨트롤러, 서비스, 레포지토리는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에 대한 것이었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